안녕하세요. 오늘은 여러분께서 많이 궁금해하시는 주제, 바로 유언 대용 신탁입니다. 특히 박흥수 변호사님의 설명을 바탕으로 이 문제를 깊이 파고들어 볼 텐데요. 가장 큰 질문이죠. 유언 대용 신탁, 이걸 활용하면 상속인들의 유류분 반환 청구를 정말 피할 수 있을까? 여기에 집중해 보겠습니다. 결론부터 살짝 말씀드리면 최근 법원의 흐름은 아니다 쪽으로 좀 명확해지는 것 같습니다. 왜 그런지 오늘 한번 제대로 파헤쳐보죠. 네, 안녕하세요. 박흥수 변호사입니다. 유언 대용 신탁이 유류분 문제를 피할 수 있는 어떤 묘책이 될 수 있느냐? 이 질문은 제가 상담하면서도 정말 많이 받습니다. 그러시군요. 네, 그래서 법원의 판단이 그동안 어떻게 좀 변해왔는지 그 핵심을 짚어보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우선 이 유언 대용 신탁이라는 게 정확히 뭔지부터 간단히 정리하고 갈까요? 네, 쉽게 말해서요. 살아계실 때 본인 재산을 금융기관 같은 수탁자에게 맡기는 겁니다. 그러면서 계약을 하는 거죠. 계약이요? 네, 내가 사망하면 이 재산은 미리 정해둔 수익자에게 주어라. 이렇게요. 일반 유언이랑 비교하면 절차가 좀 간편하고 또 위탁자, 그러니까 재산을 맡긴 분의 뜻을 비교적 자유롭게 반영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긴 합니다. 아, 장점도 분명 있군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게 상속인의 최소 상속분, 즉 유류분을 침해할 때 발생하는 겁니다. 유류분이라는 건 법으로 딱 보장된 상속인의 최소 지분이거든요. 네네. 이건 뭐 유언으로도 마음대로 없앨 순 없는 그런 권리인 거죠. 아하, 그렇군요. 그런데 이 유언 대용 신탁 재산이 유류분 계산에 포함되느냐 마느냐, 이걸 두고 예전에는 하급 심판결이 좀 엇갈렸다고 들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게 좀 혼란스러웠던 지정인데요. 예를 들어 2020년에 수원지법 성남지원 판결이 있었어요. 네. 여기서는 유류분 반환 대상이 아니다. 이렇게 봤습니다. 왜냐하면 신탁 재산은 돌아가신 시점에는 위탁자 소유가 아니라는 거죠. 아, 수탁자, 그러니까 금융기관 명의로 되어 있으니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상속 재산이 아니고 또 사망 후에야 수익자에게 가는 거니까 생전에 미리 준 증여도 아니다. 이런 논리였습니다. 일리가 있어 보이기도 하는데요. 그런데 바로 2년 뒤 2022년 창원지법 마산지원 판결은 완전히 반대였어요. 정반대요. 네, 거기는 유류분 반환 대상에 포함된다 이렇게 봤습니다. 형식은 신탁이지만 실질적으로 보면 상속인에게 재산을 주는 특별 수익에 해당한다는 거죠. 아, 특별 수익. 네, 그게 실질적으로는 사망 시점에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 이걸 이제 사인증여라고 하는데요. 그거랑 유사하게 본 겁니다. 그래서 유류분 계산할 때 기초 재산에 넣어야 한다. 이렇게 판단했죠. 와, 정말 완전히 상반된 판결이었네요. 그럼 그 당시에는 진짜 좀 혼란스러웠겠어요. 네, 그랬습니다. 그래서 어느 법원에 가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도 있는 상황이었죠. 그런데 최근에는 분위기가 좀 바뀌고 있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그렇습니다. 최근 판례들은 점점 유류분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이쪽으로 방향을 잡아가고 있습니다. 특히 작년 2024년 7월에 나온 서울중앙지법 판결이 좀 흥미로운데요. 오, 어떤 내용이었나요? 여기서는 신탁 재산을 관리한 수탁자, 즉 금융회사에는 유류분 반환 책임이 없다고 봤습니다. 아, 관리만 했으니까요. 관리만 했을 뿐이지 직접 증여받은 건 아니니까요. 그런데 바로 그 신탁된 재산 자체는 실질적으로 위탁자의 재산이 이전된 걸로 봐야 한다. 이렇게 판단했어요. 재산 자체는요? 네. 그래서 그 재산은 상속인이 받은 특별 수익에 해당하니까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에는 포함시켜야 한다. 이런 결론을 내린 거죠. 그러니까 수탁자는 책임이 없지만 그 재산 자체는 유류분 계산에는 들어간다. 조금 복잡하네요. 상속인 입장에서는 어쨌든 돌려받을 여지가 있다는 뜻이 되는 건가요? 네, 그런 셈이죠. 그리고 올해 2024년 4월에 나온 대법원 판결이 정말 아주 중요한 기준을 세웠습니다. 대법원이요? 드디어. 네, 여기서 몇 가지 중요한 점을 명확히 했는데요. 첫째, 위탁자가 사망한 후에 수탁자, 즉 금융기관을 유일한 수익자로 정하는 계약은 신탁법상 무효라고 못 박았습니다. 아, 수탁자가 이익을 보면 안 되니까요? 맞습니다. 수탁자는 신탁 이익을 누릴 수 없다는 원칙 때문이죠. 둘째, 하지만 그렇다고 계약 전체가 다 무효는 아니고 일부 무효의 법리라는 걸 적용할 수 있다고 봤습니다. 일부 무효의 법리.
그건 뭔가요? 그러니까 계약의 일부에 무효 사유가 있더라도 나머지 유효한 부분만이라도 유지하려는 당사자의 의사가 인정된다면 그 유효한 부분은 그대로 효력을 인정한다는 원칙입니다. 아하. 그리고 셋째, 이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이렇게 일부가 유효한 신탁, 예를 들어 위탁자가 살아있을 때는 자기 자신을 수익자로 하는 그런 신탁 부분이요. 네. 그게 위탁자가 사망하면서 끝났는데 그 남은 재산을 받을 사람, 즉 귀속 권리자가 따로 정해져 있지 않다면 그 재산은 결국 위탁자에게 돌아간 것으로 본다는 겁니다. 위탁자에게요? 사망했는데. 네, 법률적으로 그렇게 귀속된다고 보고 결과적으로 그 재산은 상속재산이 된다는 거죠. 상속재산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유리분 대상이 되는 거군요. 바로 그겁니다. 당연히 유류분 대상이 되는 거죠. 그렇군요. 와, 이제 좀 정리가 되네요. 그럼 이 판례들을 다 종합해 보면 유언비용 신탁을 설정한다고 해도 그 재산이 특별 수익으로 간주되거나 혹은 계약의 일부가 무효가 돼서 결국은 상속재산에 포함되거나 해서 유류분 청구 대상이 될 가능성이 이제는 매우 높아졌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까요? 네, 정확하게 보셨습니다. 제가 그래서 의뢰인들께 항상 강조하는 부분인데요. 유언대용 신탁이 분명 편리하고 유용한 제도인 건 맞습니다. 장점이 있어요. 하지만 이걸 오로지 유료분을 완전히 피하려는 목적으로만 활용하려고 하는 건 이제 법적으로는 매우 위험 부담이 커졌다고 말씀드립니다. 위험하다. 네, 유료분 제도의 취지 자체를 생각해야 합니다. 이게 상속인의 최소한의 권리를 보장하려는 거니까요. 예를 들어 아버지가 전 재산을 특정 자녀 한 명에게만 주는 내용으로 유언대용 신탁을 설정했다고 가정해보죠. 네. 그럼 이제 다른 자녀들은 이런 최근 판례들을 근거로 해서 자신의 유류분을 주장할 근거가 훨씬 더 강해진 셈입니다. 따라서 상속 계획을 세우실 때는요, 반드시 저와 같은 전문가와 미리 상의를 하셔서 이 유류분 문제를 충분히 고려하고 아주 신중하게 설계를 하셔야 합니다. 네, 오늘 박응수 변호사님 설명을 쭉 들어보니 유언대용 신탁으로 유료분 문제를 완전히 피해갈 수 있을 거라는 기대는 현재 법원의 입장을 볼 때 좀 다시 생각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렇죠. 과거에는 좀 혼란스러웠지만 이제는 법원이 형식보다는 그 실질적인 재산 이전에 더 무게를 두고 판단하는 경향이 아주 뚜렷해 보이네요. 네, 맞습니다. 여기서 이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우리가 생각해 볼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어떤 질문일까요? 자, 이런 법적인 흐름 속에서 앞으로 금융기관이나 또 저희 같은 법률 전문가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 하는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상품을 설계하고 또 조언을 드릴 때 위탁자의 원래 의사도 존중해야 하잖아요. 그럼요. 그게 중요하죠. 네, 그 의도를 존중하면서도 동시에 모든 잠재적인 상속인들의 법적인 권리까지 균형 있게 고려하려면 과연 어떻게 접근해야 할까? 이 균형점을 잘 찾아나가는 것이 앞으로 저희에게 주어진 굉장히 중요한 과제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여러분께서도 한번 깊이 고민해 보시면 좋겠습니다.